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입양인으로서 제 뿌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현실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있었는데요. 왜 이토록 작은 나라의 혈통을 가진 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반대편 지구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 영화 감독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진실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박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란 영화 감독이죠. 제 이름에 박이라는 성이 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캐나다로 입양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화면 속 풍경과 사람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했죠. 다니엘, 넌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만 찾아다녔어. 내 진짜 이야기는 언제 찾을 거니?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가기로 말이죠. 입양 부모님께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지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왜 굳이 과거를 파헤치려고 하니? 우리가 내 가족이잖아. 이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의 가족이죠. 하지만 제 안의 빈 공간, 그 정체성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약간의 갈등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나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 제 정체성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거였죠.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제가 태어났을지도 모를 나라를 상상하며 이 여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손에 쥔 카메라가 유일한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렌즈를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한글 간판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게 제 모국어였을 텐데 하나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이 순간을 담았죠. 낯선 고향에 첫 발을 디딘 순간을. 실례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공항 직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영어 하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영어로 전환했죠. 물론이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외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고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미묘하게 변하는 표정들. 그것이 제게는 작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길을 찾는 것도 일종의 도전이었죠.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헤매다 결국 구글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길을 찾는 동안 주변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그중 어딘가에 제 이야기의 시작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 활기찬 시장의 풍경,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보이는 전통 한옥의 모습까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니 조금은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직접 부딪히지 않고 관찰자로 머물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메뉴판이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하려는 찰나 옆 테이블에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은 김지수였습니다. 영어 통역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이었죠. 우연한 만남이 제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수 씨의 도움으로 서울에서의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잠시 통역을 맡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에게는 천운이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니엘 씨, 한국에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지수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엇을 봐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저 막연히 내 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곳, 어쩌면 제가 버려졌을 수도 있는 장소라든지. 말을 끝내자마자 지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죠.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 씨. 포기되었을 수는 있어도 버려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지수 씨는 우선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남산타워로 안내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 그 속에 숨겨진 무수한 이야기들. 어디선가 제 이야기도 시작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부모님을 찾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네요. 지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혹시 입양 기록은 가지고 계신가요? 다행히 입양 부모님이 주신 서류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도움으로 다음 날 한국 입양기관을 방문하기로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돌려보았습니다. 렌즈에 담긴 서울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친밀감. 카메라는 담아냈지만 제 마음은 아직 이 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내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포기했을까? 그들도 나처럼 이 도시 어딘가에서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여기 있어. 찾아봐. 다음 날 아침 지수 씨와 함께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의 중요한 조각들이 숨겨진 곳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제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더니 컴퓨터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기관의 규정상 촬영은 불가능했죠. 대신 제 감정의 파도를 내면에 새겨두었습니다. 박씨,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지 않네요. 담당자가 건넨 서류에는 너무나 적은 정보만 있었습니다. 1987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 생후 3개월 때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생모의 나이가 당시 19세였다는 것, 이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어머니의 이름이라도.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게도 80년대에는 기록 보관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많은 미혼모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맡기곤 했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정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지수 씨는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관을 나오면서 묵직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다니엘 씨, 괜찮으세요? 지수 씨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전부라니. 너무 허무하네요. 35년을 기다려온 답이 고작 이거라니.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은 항상 정리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삶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니엘 씨, 다른 방법도 있어요. SNS를 통해 사연을 공유하거나 DNA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희미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를 찾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꼭 혈연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수 씨,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 문화,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해 더 넓게 탐구하고 싶어요. 지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한 셈이죠. 다음 날부터 지수 씨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일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에 압도되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수 씨는 각 건물의 의미와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이 건물들이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거라고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끈질기게 다시 세웠어요. 이런 복원 작업 자체가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파괴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싶었죠. 문득 저 자신과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제 정체성의 파편들을 모아 새롭게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광화문 광장 근처의 세종대왕 박물관이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를 사용하는데 한글은 한 사람의 위대한 비전으로 탄생했다는 게 놀랍네요. 지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준 혁명이었죠. 당시 한자는 귀족들만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세종대왕과 저 사이에 희미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남대문 시장을 찾았어요. 복잡하고 활기찬 시장의 모습, 흥정하는 상인들과 손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오래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지수 씨의 통역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말은 외국말을 하네. 어디서 왔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제 사연을 간략히 들으신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땐 어려운 시절이었어. 다들 먹고 살기 바빴지.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도 아이들은 항상 잘 키웠어. 내 부모님도 널 보내는 게 얼마나 아팠을지.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분도 저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의 제안으로 제 사연을 한국 SNS에 공유했습니다. 입양 당시의 정보와 제 사진을 올린 게시물은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천 명이 공유했고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 한 메시지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경주에 사는 한 여성이 저와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웃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단서일까요? 지수 씨와 함께 다음 날 바로 경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마침내 제 가족을 만나게 될까?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알아볼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친절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는 너무 단편적이었고 결정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80년대 말이 아니라 90년대 초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막다른 길. 지수 씨는 제 상태를 눈치채고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다니엘 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아팠습니다. 잠시 침묵 후 말했어요. 지수 씨, 이왕 경주까지 왔으니 이곳의 문화유산도 좀 둘러보고 가면 어떨까요? 다큐멘터리에 담고 싶어요. 지수 씨는 밝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불국사의 돌계단을 오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돌들을 쌓은 사람들의 손길, 그들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석굴암의 불상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이 고요한 미소 속에서 제가 찾던 평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니엘 씨, 괜찮으세요? 지수 씨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좋아서요.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이 문화, 이 역사와의 연결감요. 처음으로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외모나
DNA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유산, 문화적 뿌리와의 연결이었어요. 비록 제 생물학적 부모는 찾지 못했지만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경주에서의 경험은 제 여정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수 씨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니엘 씨, 한국 전통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정신적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명상이나 종교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위해 그리고 더 깊은 경험을 위해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의 한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사찰은 깊은 산속에 자리했습니다. 현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곳. 머리를 깎고 회색 수행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새 속의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첫날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새벽 4시 기상, 108배, 차분한 식사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이 모든 과정을 담으며 점차 그 리듬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명상 시간,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니엘 박, 입양아, 영화감독, 한국계 캐나다인. 어느 것도 제 본질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셋째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책을 하다 작은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앉아 카메라 없이 그저 물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착해온 정체성의 퍼즐.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스님께 이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평화를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과거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저는 지금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자아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아는 캐나다인이면서도 한국인, 영화 감독이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씨에게 이런 깨달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공감하는 눈빛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다니엘 씨가 한국에 와서 찾은 건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 같네요.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사찰을 떠나기 전날 밤 스님께서 제게 한 권의 책을 주셨어요. 한국어로 쓰인 책이었지만 첫 페이지에 영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당신의 가지와 꽃은 현재와 미래에 피어납니다. 이 문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중심 메시지가 될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지수 씨와 함께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 방문, 문화유적지 탐방, 시장의 모습, 그리고 템플스테이까지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가족 찾기였던 주제가 이제는 두 세계 사이에서 자아 찾기로 바뀌었습니다. 편집을 마무리하던 중 한국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 SNS 게시물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며 완성된 작품을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 중 하나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수 씨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었어요. 그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여정이었습니다. 지수 씨, 정말 고마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셔서. 지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통역만 했을 뿐이에요. 이 여정은 다니엘 씨가 직접 걸어온 거니까요. 영화제 출품을 위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결국 두 세계 사이에서 한국계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로 정했어요. 투박한 제목이지만 제 여정을 가장 잘 담아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작품이 영화제 특별 섹션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한국 관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화제 당일 상영관은 예상보다 많은 관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상영 전 간단한 인사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수 씨가 통역을 도와주기로 했지만
저는 직접 한국어로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박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영어로 말을 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한국계 입양인으로서 저는 항상 두 세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 땅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혼란과 발견, 그리고 성장의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저는 객석 뒤편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장면, 숙연해지는 순간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상영이 끝나고 Q&A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서 한 중년 여성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입양된 나라와 태어난 나라, 둘 중 어느 곳이 당신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집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캐나다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두 문화는 모두 제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제 삶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영관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 두 명이 보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입양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행사가 끝난 후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다니엘, 내 영화를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이해했단다. 아버지도 흔치 않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내 여정을 막으려 했던 건 널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찾은 건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너 자신이었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히 혈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이었어요. 캐나다에서의 삶, 한국에서의 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견한 제 자신. 영화제가 끝난 후 지수 씨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글로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친생 부모를 찾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 정체성은 어느 한 곳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모든 길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카메라를 끄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두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 제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